타임의 일원.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희창입니다. 오늘은 스텝 4 뇌 기능의 불균형으로 이명이 생긴다 중에 이명 환자는 교감신경이 높다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그 이명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자율신경 불균형이 뭐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주로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떤 상황마다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작동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때는 휴식을 시키고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조절계 중에 하나이죠.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약간 우위에 있는 정도, 이 정도 상황은 활성도가 있어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밸런스가 깨졌을 때 교감신경 대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졌다. 자율신경 실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불균형이 됐고 실조증이다 하는 것은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불일치하고 불균형의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의 운동이 달라진다든지 느려지면 변비가 생기고 빨라지면 설사가 생기고 이렇듯이 내장기관 심장이나 폐나 위장관 같은 경우에 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쵸. 검사 결과에서 이제 봤을 때 크게 이상이 없는데 증상이 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다라고 얘기를 주로 하죠.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높다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하에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돼서 괴롭고 힘든 생각들이 많이 드는 상태예요. 그런 극도의 상황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이 생각은 많아지는데 어떻게 그 행동하로서 뭔가 교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이 또 해소가 되지 않고 그 상태의 삶이 계속 환경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교감신경 활성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부교감신경과 서로 교차 반응이 일어나서 부교감신경은 높아지고 교감신경은 떨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우울증이라고 진단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 불안과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이제 심장 두근거림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불안증, 걱정, 짜증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율신경계가 안 좋게 되는 증상으로 인해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항우울제로서 자율신경계를 좀 조절시키는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을 때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교감신경 항진증으로 인해서 그 불안 증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 약을 주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약을 복용하면 교감신경을 좀 떨어뜨려 주는 거죠. 사람이 꼭 교감신경이 항진증만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어도 불편한 증상이 꼭 똑같이 불안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들이 항불안제를 드시고 있고 경전달 물질 검사해 보면 뭐 도파민 같은 경우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꾸 이제 릴렉스하고 다운시키는 계통의 약을 드시니까 오히려 환자분들은 더 힘들어한 상태로 내원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약을 복용하지만 약의 작용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부작용 같이 느껴지고 약이 잘 안 맞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율신경 검사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저희 책에 나온 그 사례분 미경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CT와 MRI를 찍었지만 어지럼증이라는 증세가 없어지지가 않고 환자가 자꾸 불안해하니까 안정제를 계속 복용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상태가 이제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심지어는 아들을 못 알아볼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 뇌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는데 이 환자분의 또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잠을 3시간밖에 못 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꾸 어지럽다고 하고 불안해하니까 항불안제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율신경 균형도를 검사를 해보니 교감이 극도로 저하가 돼 있고 부교감이 아주 이렇게 활성화된 상황이었죠. 이렇게 교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항불안제를 드시니까 환자가 더 이제 다운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셨고, 오히려 약을 끊고 나서 이제 정상이 더 호전이 되고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환자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그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반드시 파악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과 뇌 축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뇌를 같이 연관해서 본다면 꼭 이 신경 중에서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에 대한 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보면 50세 남자이시고 이면과 불면, 광장에 있으신 분인데, 첫 번째 자율신경 검사를 보면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치료 중에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에너지를 많이 충족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 51세 남성분이신데 이면과 불안과 강박 성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오히려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불안과 강박 완벽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항울제를 드시는 상태로 내원하기도 하시죠.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부분은 예전에는 정말 예민하고 민감했는데 이제 나는 다 내려놨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다 내려놔가지고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는 건강하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이제 에너지가 없어서 이제 도저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이 정도로 그냥 내가 됐어 이런 상황으로서 좀 무마하는 양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하는 것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상황이 현실을 갖다 탁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실을 어떻게 잘 유용하게 건강하게 잘 헤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현실 상황을 모르고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시다 보면 더 자기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 32세 여성분으로 이제 이명이 있다. 그리고 불안증과 불면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정형내파 이제 처음 찍은 사진을 보면 이제 알파파와 베타파도 푸른색이고, 알파파와 베타파가 푸른색을 보면 되게 이제 좀 만성적으로 좀 지쳐져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델타파와 세타파가 많이 푸른 부분을 보면 만성적인 불안과 이제 불면증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체적인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 푸른색을 좀 개선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 TMS 적용을 합니다. 델타파와 세타파와 알파, 베타, 하이베타 상황을 푸른색에서 초록색으로 개선시킨다. 그럼 초록색의 의미는 정상의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극을 줘서 그 기능을 되살리고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정형내파를 보면 TMS에 의해서 개선된 이 그림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서 뇌가 나타내는 이런 불안과 불면과 이면과 관계되는 증상들의 호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형내파 이 찍으신 분의 자율신경계를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과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죠. 교감신경은 활성화돼 있고 뇌 기능은 떨어져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 에너지는 떨어져 가고 있고, 정형내파 쪽으로 보면 이분이 우울하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우울증으로 보일 만큼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그 정량 뇌파나 그 자율신경의 검사의 조합은 또한 그 수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네. 이 그 TMS 치료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 네. 요구됩니다. 네. 이 정량뇌파를 보면 어느 부위에 푸른색, 어느 부위에 각성된 양상, 그리고 이 사람의 자율신경계가 어떠한지, 이 사람과 그 면담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일상생활과 대인관계가 어떠한지 이런 걸 모두 종합을 해서 그 상황에서 TMS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만 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자세한 검사를 통한 그 환자분의 평가와 원장님의 이런 그 TMS 치료의 노하우가 저희 병원에서 그 TMS 치료 효과가 좋은 것의 그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효과적인 치료를 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는 거죠. 만족스러울 정도의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명 환자는 교감신경이 높다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감신경이 무조건 높다고 이명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또 이에 따른 뇌 기능의 불균형들이 합쳐져서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이명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치료는 환자분마다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맵에서는 이 TMS의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분에게 개개인마다 맞는 그런 치료를 적용하고 이제 적합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맞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이어지 닥터 이희창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